런던 총리실 지하벙커 회의실. 보고서 한 장이 회의를 멈춰 세웠습니다. 방산, 반도체, 의약품. 서로 다른 분야였지만 결론은 이상할 만큼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단 하나의 국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왜 이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건가?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영국의 전략 지도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침묵 뒤에 숨겨졌던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보고서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독일 30개월. 미국 24개월.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 90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서 윈스턴입니다. 영국 총리실 국가산업방산 전략 수석보좌관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기계제조 시스템으로 박사를 받았고 1980년대 방산기업 생산라인에서 직접 볼트를 조이던 사람입니다. 책상 위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관료가 아닙니다. 공장 바닥의 기름 냄새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 군수 조달을 직접 책임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보급선이 끊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 제조업 재건 태스크포스를 총괄하며 이 나라의 산업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30년간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영국은 느릴지 몰라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속도보다 정확함, 납기보다 품질.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건 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2023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이 통째로 재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진동을 가장 먼저 감지한 나라였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포탄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 전력 보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대규모로.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유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30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설계 조정, 부품 수급, 생산 라인 재편. 이유는 길었습니다. 변명도 길었습니다. 미국은 24개월이었습니다. 우방국 우선 배정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했습니다. 폴란드는 초조했습니다. 전선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외교적 언어로 포장된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90일 내 초도 물량 납품 가능.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차가 90일 만에 납품됩니까? 군수산업에서 90일은 기적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설계 변경 하나에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부품 하나가 빠지면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30년간 그 구조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에 줄을 그었습니다. 검토 대상 아님. 그렇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다음 장이 문제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 폴란드 항구에 첫 물량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하역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차가운 항구 바람 속에서 육중한 철제 장갑차가 경사로를 천천히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쇳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런던으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총리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총리가 서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총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분명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그 질문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기 비교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파헤치는 일은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총리의 질문을 받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90일은 과장이거나 품질을 희생한 속도거나 아니면 계약구조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30년 경력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군수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전문, 납품 일정표, 기술 사양서, 나토 규격 검증 보고서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을 때 저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앉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런던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부터 펼쳤습니다. 감정은 빼고 숫자만 보자. 그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군수 계약은 애국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납기는 약속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납기 조항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지연 발생 시 페널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봤습니다. 유럽 방산 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길게 달려 있고 면책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연되어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널티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지연 시 계약금 환수, 추가 보상 조항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그 조건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나토 규격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위해 규격을 타협했을 가능성, 표준화 적합성을 일부 포기했을 가능성. 그래서 빠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장갑 두께 기준, 포탑 회전 속도, 야간 투시 장비 규격, 통신 시스템 호환성.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 항목 통과였습니다. 나토 기준을 단 한 항목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보고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술 사양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했습니다. 빠른 납기의 비밀은 반드시 사양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품 등급을 낮췄거나 내구성 테스트를 축소했거나 전장 환경 적합성 검증을 간소화했거나 그중 하나는 반드시 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2시간을 들여 사양서를 읽었습니다. 밑줄을 치고 수치를 메모하고 영국 방산 기준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양상의 결함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부품 공급망 추적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병목이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차 한 대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들이 90일 안에 전부 조달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럽에서 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품 수급입니다. 특정 부품 하나가 빠지면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공급망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품 재고가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였습니다. 주요 부품들이 사전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라인이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허점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납기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나토 규격은 통과했습니다. 기술 사양은 결함이 없었습니다. 부품 공급망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한국방산 생산체계 전수 분석. 그것이 다음 지시였습니다.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료가 쌓였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층층이 올라갔습니다. 한국방산 생산체계 분석, 공장 운영 구조, 정부 마이너스 기업 협력 모델, 부품 조달 시스템. 팀원들이 사흘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방산 생산의 문법과 달랐습니다. 한국방산 공장의 운영 시간부터 확인했습니다. 24시간 교대 운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24시간 운영이야 위기 상황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더 읽으면서 멈췄습니다.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상시 체계였습니다. 주문이 없을 때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대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2번 읽었습니다. 평시에 전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부품 사전 확보 전략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핵심 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재고가 준비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영국 방산의 조달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영국은 주문이 확정된 뒤 부품 조달을 시작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이 속도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주문 후 설계 조정, 설계 조정 후 부품 발주, 부품 발주 후 수급 대기. 이 과정이 쌓이면 30개월이 됩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주문은 나중이었습니다. 모듈화 설계 방식도 달랐습니다. 영국 방산은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를 조정합니다. 맞춤형 생산입니다. 정밀하고 세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 표준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기본 구조는 고정하고 세부 사양을 모듈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속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플랫폼은 이미 검증돼 있고 라인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부품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조립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90일의 정체였습니다. 정부 마이너스 기업 협력 구조도 분석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계약에서 정부의 역할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출 승인 처리 속도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방산 수출 승인이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치적 검토, 의회 보고, 부처 간 협의. 절차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수출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속도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입니다. 생산 밀도 비교 자료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과 한국의 방산 생산 효율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같은 규모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숫자가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습니다. 그런데 생산 밀도는 달랐습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인원당 생산량이 높았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집중도의 차이였습니다. 압축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반박할 논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설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절차와 생산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설계하고 검증하고 다듬어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자료였습니다. 팀원이 참고 자료로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방산 분석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첫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의존도는 특히 높았습니다. 일본이 그 줄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 차질 불가피. 6개월 내 타격 예상. 언론은 일제히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봤습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보통 무너집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자료가 책상 위에 올라온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국 산업계의 대응 일지를 펼쳤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즉각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소가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중소소재 기업들이 대기업 생산 라인을 전면 개방받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몇 년이 걸렸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것을 압축했습니다. 협업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대기업이 문을 열었고 중소기업이 뛰어들었고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박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구조적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 절차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의회 보고가 준비됐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비교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규제 발표 후 90일째 되는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국산 소재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초기 테스트가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대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잡혔습니다. 가능성이 증명됐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고 멈췄습니다. 90일. 또 그 숫자였습니다. 전차 납기에서도 90일이었고 소재 국산화 첫 성과에서도 90일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는 90일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체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분석 자료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 주가 봤습니까? 규제 이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수입을 줄이면서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가한 쪽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급망을 끊으면 받는 쪽이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재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이 오히려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 하늘이 흐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버티는 나라가 있고 더 단단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번째 유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훈련된 반응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고립을 겪은 나라. 위기가 거듭될수록 그 나라의 반응 속도는 빨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이제야 다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시기 글로벌 생산 차질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예감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추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런던 거리가 텅 비었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물류가 멈췄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쌓이는데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처음으로 제 한계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돌아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땠는가? 자료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정리해온 보고서에 그 시기 한국 공장 가동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유럽 주요국 공장 가동률이 급락하던 그 시기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동률 하락이 있긴 했지만 유럽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방역이 잘 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자동화 설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현장 노동자 만명당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멈춰도 기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팬데믹처럼 인력 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동화 비율이 높은 공장은 타격이 작습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이오 위탁 생산 부분이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을 긴급하게 확보하려 했습니다. 자체 생산 설비가 부족한 회사들은 위탁 생산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위탁 생산 업체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이 부상했습니다. 인천 송도 바이오 단지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대규모 자동화 설비, 검증된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저는 송도 바이오 단지 관련 자료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팀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감탄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탄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경쟁자를 감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설비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달랐습니다.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공장이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많았습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자동화돼 있었고 품질 검사도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하는 지점이 최소화돼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제약 생산 시설과 비교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글로벌 의약품 수급 차질 현황이었습니다. 특정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의약품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 의약품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유럽이 한국의 생산 능력에 의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랬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멈추면 국가는 멈춥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그 진실을 이미 구조 속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런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동화는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라인이 돌아가느냐 멈추느냐.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보급선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잘 압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을 산업구조 속에 체계적으로 구현한 나라를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 그것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구조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저는 그 방패의 존재를 이제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방패가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업구조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이미 짐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짐작이 맞는다는 것이 가장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산업구조 비교 보고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나란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 구조를 나란히 놓은 표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선명한 것이 때로는 가장 불편합니다. 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을 먼저 봤습니다. 10% 안팎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부터 꾸준히 하락해온 수치였습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금융, 보험, 컨설팅, 법률. 런던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동안 공장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세대입니다. 1980년대 제가 공장 바닥에서 볼트를 조이던 시절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굴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리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의 수치를 봤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달랐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영국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중된 분야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석유화학. 특정 산업에 국가 역량이 압축돼 있었습니다. 골고루 분산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선택과 집중. 쉽게 말하면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 저항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산업이 생깁니다. 지역 갈등이 생깁니다. 그 압력을 견디면서 집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팀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던 중이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국도 한때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서비스 경제로 전환할 때 제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서비스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금융이 전차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컨설팅이 백신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화라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공동화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선택했고 그들은 밀도를 선택했습니다. 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플랫폼 기반 생산 구조 분석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및 제조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표준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듈을 조합하는 구조. 이 방식의 핵심은 의사결정 속도에 있었습니다. 맞춤형 설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검증을 다시 받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표준 플랫폼은 이미 검증돼 있습니다. 모듈만 교체하면 됩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생산이 빨라집니다. 납기가 빨라집니다.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원리를 실제 산업 구조 전반에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연결성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전략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 조선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 어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핵심 산업에서 동시에 공급망의 중심 노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집중도의 힘이었습니다. 압축된 나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제조 전략 자료를 옆에서 꺼냈습니다. 우리가 재건하겠다고 선언한 산업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한국의 집중 산업과 비교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몇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상징입니다. 밀도는 힘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또 한 번 긁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분명했고 구조가 선명했고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보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절반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 문화와 신뢰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선 5장의 보고서가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 가장 무거운 것들이었다고. 문화 보고서를 펼치면서 저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가 팔린다고, 노래가 유행한다고, 그것이 국가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30년간 납기와 사양서와 조달 예산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문화는 제 영역 밖이었습니다. 팀원이 이 자료를 포함시킨 것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앞선 보고서들이 저를 가르쳤으니까요. 제가 무시한 것들이 가장 날카로운 것들이었다고. 첫 페이지는 글로벌 스트리밍 데이터였습니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순위였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국가별 시청자 분포 자료였습니다. 아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남미였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콘텐츠 수출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떠올렸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불편한 비교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브랜드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식품. 품목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잡아당긴 것은 수출 증가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특정 지역에서 흥행한 시점과 그 지역에서 한국 소비재 수출이 증가한 시점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팀원이 두 데이터를 겹쳐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문화가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가 신뢰를 만듭니다. 그 신뢰가 산업 수출의 기반이 됩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고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넘어 무언가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계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총은 국경을 지킵니다. 신뢰는 시장을 지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군함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바다는 다릅니다.
물리적 바다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마음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한국은 이야기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로, 음악으로, 음식으로.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깊게.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주요 국가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조사였습니다.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상승폭이 컸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이게 외교에도 연결됩니다. 한국과 협력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한국의 문화 교류 밀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합니다. 군사력은 보입니다. 경제 제재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깁니다. 반발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소비합니다. 저항 없이 스며듭니다. 그렇게 형성된 호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특정 나라의 문화를 소비하며 자란 세대는 그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친밀감을 갖습니다. 그 세대가 소비자가 되고 유권자가 되고 정책 결정자가 됩니다. 그 파급 효과를 한국은 이미 누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 하늘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산업국으로만 봤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전차를 납품하고 배를 짓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한국을 분류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세대의 선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산업의 힘과 문화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제야 보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보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바라봤습니다. 방산, 반도체, 생산구조, 산업 밀도, 그리고 문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퍼즐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보일수록 총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단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공장과 연구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산업과 문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연결망이 위기 앞에서 그물처럼 작동했습니다. 한 곳이 흔들려도 전체가 버텼습니다. 저는 그 구조의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총리 앞에서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질문에 저는 이제 답할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회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자료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90일의 납기. 무너지지 않은 공급망. 멈추지 않는 공장. 압축된 산업구조.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61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영국 방산과 산업 전략에 바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30년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총리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총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내각 보좌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폴란드 전차 납기 비교입니다. 독일 30개월, 미국 24개월, 한국 90일.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총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나토 규격을 검증했습니다. 공급망을 추적했습니다.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일본의 소재 규제와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압박을 받은 쪽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 번째 장. 팬데믹 당시 가동률 비교였습니다. 유럽이 멈추는 동안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장. 산업 밀도 비교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집중도의 차이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 문화와 신뢰의 연결이었습니다. 총이 아닌 이야기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윈스턴,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조동맹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핵심 노드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30년간 오해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신흥 제조국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땅도 좁았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됐습니다. 방산 납기의 기준이 됐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생산의 핵심이 됐습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결과입니다. 위기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단단해진 구조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제야 제대로 봤습니다. 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재정렬해야 합니다. 동맹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뼈대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을 그 뼈대의 핵심 노드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공동생산, 기술협력, 장기 산업 파트너십. 단기 계약이 아닙니다. 구조적 연결입니다. 총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국의 방식이 아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21세기의 방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잠깐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했습니다. 30년간의 자존심이 한 겹 벗겨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영국의 산업 전략을 다뤄왔습니다. 우리는 늘 크다고 믿었습니다. 넓다고 믿었습니다. 역사가 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도에서는 달랐습니다. 준비에서는 달랐습니다. 집중도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출발해서 70년 만에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그 속도와 그 밀도와 그 회복력이 곧 힘입니다. 영광은 과거의 자산입니다. 속도는 현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오늘 와서 윈스턴의 눈을 통해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